네, 안녕하세요. 객관식 강의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16회 정도 진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가 진행되고 마치는 날이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날 4월 11일 날 마치게 되는데 강의 시간은 내일까지는 아마 2시부터 진행하고 수요일부터는 민소가 내일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시간을 조금 한 시간 40분 정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일은 2시부터 내일부터 일단 내일 끝나는 거 보고 정리를 하고 교재는 핵심 정리하고 객관식 민법 두 가지인데 기본서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굳이 핵심 정리를 따로 사지 마시고 기본서 계속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론 정리는 기본 교재로 먼저 정리하고 핵심 정리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충 프린트가 나왔어요. 보충 프린트가 나갔는데 최신 판례 작년에 나왔던 최신 판례들 최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판례들 몇 개만 좀 정리했는데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 그러니까 직전년도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시험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최신 판례가 한두 개만 나와도 이게 결론만 알고 있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접근이 되게 되니까 결론 자체만 좀 기억하실 그런 문제로 활용해가지고 진도 나갈 때마다 조금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고 진도 나갈 때마다 설명할 테니까 책에 끼워놓고 매일 가져오셔야 됩니다. 매일 가져오시면 해당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 프린트로 나갔던 부분을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교재 자체는 일단은 핵심 정리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페이지도 핵심 정리 페이지를 부르고 좀 찾아가야 되는 페이지 이런 것들을 핵심 정리 페이지로 불러드리는데 기본서에 페이지가 다 적혀 있죠. 기본서는 기본서 페이지가 찾아가야 될 페이지가 적혀 있으니까 제가 부르는 페이지를 기본서 보시는 분들은 보지 말고 교재에 있는 페이지를 찾아가 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래 따라오시면 되고 시험 자체가 지금 작년에 나왔던 문제 수준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로 출제되어 있으니까 작년 문제 수준 정도로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작년 수준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고 작년 수준 정도로 출제되게 되는데 일단은 기출편이 그대로 나온 적이 좀 줄었다. 작년에는 기출 표현이 그러니까 A가 기출됐다면 옛날에는 A로 나오든지 아니면 스몰 A로 나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변형해도 그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알파벳 A가 출제됐던 게 다시 나오면서 이걸 설명하는 의미가 나왔어요. 설명하는 의미가 알파벳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출제돼서 결국 A를 물었는데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약간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기출된 부분이 다시 나온 거예요. 색다른 게 나온 게 아니고 기출된 부분이 나왔는데 근데 색다른 표현 자체 방법이 표현법이 옛날에는 그대로 나오다가 이게 조금 변형되기 시작하고 있다. 변형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해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될 테니까 좀 표현 자체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 시대가 좀 지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고 조금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니까 기출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해라. 깊게 이해하자. 이런 기분으로 정리하고 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걸 끌고 오겠다는 게 아니고 기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물론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서도 강조해드리겠지만 이거는 푸는 교재가 아니에요. 푸는 교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답을 찾아냈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고 왜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답으로 나왔던 게 다시 답으로 나오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종전에 답이 아니었던 지문이 답으로 바뀌거든. 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 따라서 답만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넘어가 버리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닌 지문이 이제 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로 그런 문제를 대비가 안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풀어봤고 기출도 다 풀었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답만 찾아버렸습니다. 답만 찾아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답만 찾지 말고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셔라.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이게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지문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시고 예습하실 때도 다른 걸 예습하지 말고 미리 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진도 나가는 범위에서 문제만 빨리 푸는데 그때 풀 때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지문이 이해되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걸 골라놔야 돼. 지문이 이해되는 것과 한번 읽어봤는데 해설 보지 말고 한 번 읽어봤는데 이해 안 되는 지문이다. 그러면 옆에 다 표시하세요. 5개가 다 이해 안 되면 5개 다 표시하시고 5개 다 표시해놓고 이래 넘어가고 수업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거, 그 다음에 가볍게 들어도 될 거 이런 걸 구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구분하는 게 이래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미리 해서 한 10분 정도만 하고 여기 와서 하시고 집에서는 그냥 복습 위주로 따라가고 복습 위주로 이래 따라가시면 이래 될 테니까 복습 중심으로 수업을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크게 따로 이래 뭐 예습을 크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 보고 그리고 시험은 지금부터는 이제 한 권으로 좀 정리하는 거 이게 단권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정리할 거면 객관식 아니면 뭐 기본서로 정리할 거면 기본서 핵심 정리면 핵심 정리 이렇게 한 권으로 이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나면 그 책만 본다. 그 책만 이래 반복해서 시험장 갈 때까지 그 책만 반복해서 이래 정리하고 보셔서 알겠지만 한두 번 봐가지고는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고 좀 두려운 마음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직전에 보고 가야 된다. 직전에 전날 책을 한번 넘기고 이래 가셔야지 그래야지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고 직전에 보지 않으면 이게 생각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게 이래 되니까 전날에 꼭 한번 정리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차 치기 전날에 우리가 책을 한번 다 넘기고 가자. 그걸 목표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수업을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한 3번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책은 같은 책을 지금부터 한 3번 정도 그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고 한 3번 정도 목표로 해서 이래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따르시고 이론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게 될 테니까 기본 강의 때 했던 이야기를 한 80%는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걸 다시 들어보면서 정리하고 일단은 뭐 수업은 쉬워. 수업은 쉽고 잘 들려. 수업은 쉽고 입에 또 들었는 분들은 또 듣는 거기 때문에 수업은 쉽고 이래 잘 들리는데 결정적인 게 혼자 읽어야 되거든. 혼자 시험장 가야 되고 제가 따라갈 수는 없고 문제를 같이 읽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혼자 그 느낌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혼자 복습하고 수업이 잘 들린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내게 아니니까 돌아가셔가지고 복습할 때 이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시험이 쉽게 나올까 어렵게 나올까 그걸 고민하지 말고 시험은 이미 어려졌다. 이미 이렇게 가벼운 시험이 아니고 특히 민법 같은 거는 작년 문제만 풀어봐도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많이 구성돼 있거든. 많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공부를 모험을 걸지 말고요. 공부 자체를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래 생각하지 말고 또 뭐 60점 맞는 시험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가 이제 떨어지는 게 최악이거든. 최악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점수를 남긴다는 기본으로 해서 오히려 넉넉하게 해버려라. 넉넉하게 이래 해버리시는 게 오히려 좀 덜 고생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래 할 때 막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데 점수를 남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래 생각하면 어려운 거 다 빼버리거든. 또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쉬운 것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다. 그런 시대가 이래 지나가지고 찍어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래 돼버렸으니까 모험으로 가지 말고요. 괜히 도박으로 가지 말고 그냥 다 보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시점이 아니니까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이래 될 거고 조금 이래 특이하게 나올 것도 한번 대비해 가지고요. 대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라도 한번 이래 봐드릴 테니까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뭐 대물 변제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거든. 근데 그 대물 변제에서 봐야 될 쟁점들 이런 거 기출 지문에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문으로 소개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설명을 하니까 대물 변제 전체를 봐드리지는 않고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을 이래 보게 될 거고 예행 계약들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될 만한 전문들을 따로 골라드릴 테니까 그 몇 개 전문들만 확인하고 시험장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특이한 게 나오면 또 그런 것들이 답으로 될 테니까 그런 쟁점들을 한번 확인하고 시험장 가신다는 기본으로 그래 정리하시면 되고 강의는
그 문제풀이는 채권법부터 나갑니다. 채권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채권을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민총을 보게 되는데 민총을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고 그 강의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행위를 봐요. 법률행위를 보고 법률행위로서 그 의사표시 대리 그다음에 소멸시효까지 다 끝나고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서 신이치 그다음에 뭐 자연인 법인 이렇게 해서 권리객체로 해서 강의가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유는 일단은 출제 빈도를 그 높은 걸 때려잡기 위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걸 먼저 정리하자는 그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은 법률행위 부분에서 그 민총 문제는 반 이상 나오거든. 반 이상 이래 출제가 이래 되니까 8문제 가까이는 그쪽에서 출제가 되니까 법률행위 파트를 잡아야 돼요. 법률행위 파트를 이래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보고 채권법이 아무래도 기본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게 처음 볼 때는 채권법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채권을 먼저 잡겠다. 채권을 먼저 잡고 채권을 먼저 다 끝나고 나서 각지까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갈 테니까 앞으로 가서 민법 총칙을 이래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따라오고 강의가 16회지만 여유롭진 않고 이래 기본 강의 기본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해드리고 이래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했던 게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좀 알시더라도 그냥 확인한다, 그냥 들어둔다 이런 기분으로 해서 이래 들어두보시고 좀 어려웠던 부분은 미리 표시해놓고 미리 표시해서 조금 더 표시해서 집중해서 듣겠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강의는 이제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걸 다시 그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복습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내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같은 그 복습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허락됐을 때 내가 그 6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는 데서 공부하느라고 시간 뺏기지 말고 모르는 부분을 이래 메워줘야지 그 아는 부분만 보면 안 되고 또 아는 부분을 너무 오래 봐서는 안 되고 또 전혀 안 보는 것도 문제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가볍게 보고 강약 조절하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 그다음에 집중해서 볼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복습을 하면 그러면 알차게 이렇게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이래 될 테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게 밑에 해설이 바로 나오니까 이 그 교재는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데 실전에 가보면 해설이 없다 그지? 해설이 없으니까 지문을 보고 이게 해설을 보지 말고 지문을 보고 이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인지 내가 떠오를 수 있는 표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어려운 지문이다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생소한 지문이다 그 바로 느낌이 안 온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하고 반드시 표시해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더 읽어봐야 돼. 읽어보시고 다음에 한번 2, 3일 지나고 나서 읽었는데 만약에 그게 생각나면 이제 자기 거 된 거고 만약에 그 2, 3일 지났는데 다시 읽어봤는데 또 생소하다 이렇게 하면 표시를 하나 더 해줘야 돼요. 표시를 하나 더 줘야지고 그런 것들이 2개, 3개 표시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집중 공략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약점을 없애는 그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지문별로 표시하고 지문별로 이렇게 표시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자체가 뭐 좀 쉽게 나오면 좋겠는데 아마 그 만만치가 않지 않을까. 원래도 이래 만만치 않은 2차 그 채점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합격률 자체가 50% 언저리거든요. 50% 언저리. 그러니까 반 정도 합격하는 정도로 그렇게 합격률이 되고 최고 떨어졌을 때가 45%인가 47%인가 그때가 최저가 이래 45%인가 그 정도 이래 그 합격률이 보인 적이 있게 이래 되는데 떨어져도 이제 45%는 합격하는 걸로 이래 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가는 1차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1차 합격률이 상당히 높게 이래 되는데 근데 그 떨어지는 분모가 만만치 않다. 반 이상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게 필요하게 될 테니까 차근차근 준비만 하면 돼요. 깔보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모험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1차가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1차 착실하게 잘 준비하면 거의 다 붙는다. 거의 다 이래 붙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정리하고 자꾸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미루기 때문에 뭐 그냥 쉽게 되겠지 아니면 가볍게 정리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해버리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60점 맞는데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버려라. 그냥 그 70점 정도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하게 이래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고 민법을 어느 정도 좀 미리 좀 잡아놓고요. 잡아놓고 시험 직전에는 지금 사회본법
그 강의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사회본법 그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막판에 가서 그 조문 외우고 이런 거 하셔야 될 거니까 민법이 안 돼 있으면 막판에 그 두 개가 발목이 잡히면 경영학이나 다른 과목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노동법도 그 노tun가 그쪽은 또 암기사항이 꽤 있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판에 이래 집중 공략을 해줘야 되니까 민법을 지금 잡아놔야 돼. 민법을 지금 잡아놓고 그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이래 집중적으로 이래 봐줘야지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가 그래 크게 어렵지는 않고 또 50% 정도는 붙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합격하게 되니까 크게 이렇게 쫄 필요는 없고 최근에 그 큰 시험을 잘 안 보다 보니까 긴장감을 엄청 갖더라고. 긴장감을 엄청 갖고 이렇게 또 그 토익 정도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매달 봐서 그런지 그 적응력이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측면 때문에 긴장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붙고 나면 오히려 또 별거 아닌데 붙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고생하는 이런 그런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 밖에서 봤던 거하고 또 다르게 정리할 것도 많고 이래 공부할 것도 많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지도 말고 겁을 먹지도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그냥 그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크게 문제 안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 푸는 거는 또 아는 거랑 푸는 거랑은 또 별개거든. 별개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진 않아. 또 풀 때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우선순위로 먼저 풀어줘야 될 거 있고 다음에 풀어야 될 거 있고 미리 풀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풀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 강의가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면 나중에 그 모의고사 시즌이 이제 시작될 거거든. 시작될 테니까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때 뭘 하냐 그러면 마킹을 언제 할지를 정해야 돼. 마킹을 언제 할지. 그러니까 내가 노원 노트를 풀고 그 사회본법까지 풀고 한번 마킹하고 그다음에 경영하고 민법을 풀고 그 민법을 아는 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반의 반 마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려운 것들 모아가지고 풀면서 시간 되는 대로 풀면서 마킹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풀게 되거든. 풀게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 그 타이밍을. 그래서 노원 노트 풀고 얼마 남아야 된다. 시간이 얼마 남고 그 사회본법까지 풀었을 때 반 정도 해결했고 그리고 다른 시험 과목 풀 때보다 민법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같은 25문제라도 25분을 똑같이 공평하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경영에서 그 시간 자체 25분에서 5분을 빼가지고 민법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20분 만에 풀고 민법을 30분 만에 풀고 이렇게 하고 노원 노트에서 그 시간을 좀 세이브해가지고 그 사회본법에 줘가지고 사회본법에서 그 시간을 줘서 그래서 노원 노트 사회본법 이게 끝났을 때 시간이 얼마야 된다 이런 거 시간 자체가 내가 마킹까지 끝냈을 때 지금 얼마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민법도 남아있고 경영도 남아있게 된다면 그러면 55분이 남아있어야 돼. 55분이 남아있어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면 55분 동안, 그 다음에 민법 풀고, 경영도 풀고, 경영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되게 민법을 끝에 푸니까, 끝에 이래 풀면서, 그 다음에 민법을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마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들, 이걸 골라가지고, 그 마지막 풀면서 이래 그 정리돼야 되는데, 그게 한, 나머지 시간이 한, 7분에서 8분 정도, 그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문제들을 이래 풀어가는 거예요. 한 5문제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사례 문제나 박스 문제 이런 것들은 미리 풀지 말고 다 건너뛰고 제껴버리고 왜냐하면 다 똑같은 1점이니까 한 문제니까 그걸 미리 풀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풀 이유가 없고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그걸 뒤에 다 몰아놓고 쉬운 거부터 먼저 골라서 먼저 쭉 한번 풀고 민법도 이렇게 25분까지 먼저 한번 쭉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걸 따로 빼놓고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략을 세워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게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한 번 더 보고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활용하시면 되고 점수는 생각보다 안 나올 겁니다. 학원이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너무 쉽게 내면 또 성의 없다 그러고 그 학생들이 또 그 모의고사 자체가 쉬우면 또 1차를 너무 깔볼까봐요. 되게 강사님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냅니다. 120% 수준으로 이래 출제되기 때문이니까 50
50점대가 대부분이에요. 대개 수험생들이 50점대가 이래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마무리 정리를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까 첫 해 모의고사는 형편없더라고. 점수가 형편없게 되고 그 50점 넘기도 쉽지 않고 뭐 이래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이래 멘붕이 한번 빠지거든. 한 달 남았을 때 그 첫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50점도 안 나오니까 이제 발등이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보고 이래 되고 그 사회본법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이래 하게 이래 되니까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제 그때 집중해서 한 달 보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한 63점, 64점 이 정도 그 정도 이래 그 점수대가 형성되는 것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판에 몰아치기 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활용하게 되고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온다고 그 멘붕에 빠지지 말고 그냥 그때부터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전에 잘 보고 간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서 그래보고 마킹 언제 할지 그걸 딱 전략을 잡아야 돼. 전략을 잡고 되게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 실전 그 답안지 문제지하고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비슷한 그림이고 이래 비슷한 사이즈로 이래 처리. 오늘 그 접수했잖아요. 원서 접수가 시작됐으니까 원서 접수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실전에서 만났을 때 그 시간을 똑같이 잡아주는 데도 있고 시간을 현장 시간하고 똑같지 않은 데고 있게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고 이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끝나요. 논스톱으로 끝나니까 중간에 한 시간 쉬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학원도 똑같이 모의고사 볼 때 똑같이 진행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래 바로 진행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잘 전략을 잡고 이래 잘 계획을 잡고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실전 시간까지 실전에 가보면 그 30분 전에 입시를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 교문 통과할 때 시간하고 그다음에 교실에 앉아 있을 시간은 30분 전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뭐 가방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 하게 되고 그 토익 보듯이 그냥 그 답안지 먼저 돌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문제지가 시험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배부되거든. 5분 전에 배부되고 그 다음에 뭐 장수 확인하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종치고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종치면 뭐 그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처리되고 요즘은 그 시간 넘기면은 그냥 빵점 처리돼 버립니다. 빵점 처리되니까 시간을 꼭 그 확인해야 돼. 확인하시고 시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 노동법 풀고 사회본법 풀고 거기서 한번 그 마킹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킹을 한 번에 하려면 이게 옮기는 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또 삑사리가 날 수 있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한번 중간에 한번 마킹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쉬어가는 코너, 머리를 한번 쉬고, 그 다음에 경영, 민법, 이래 넘어가서, 민법을 제일 뒤로 빼가지고, 그렇게 보통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노동법에서 시간을 줄여서 사회본법에 주고, 그 다음에 경영에서 줄여서 민법에 주고, 그렇게 하고, 계획된 시간에서 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고, 내가 그 사회본법 끝났는데, 시간이 오버가 좀, 1, 2분 정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따라잡을 수도 있게 이랬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또 밑에 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계를 계속 보면서요. 학원에서 그걸 해봐요. 연습을 해보고 자기가 전략을 잡아놓고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이거는 그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운전면허증 따라가가지고 왜 시간을 준수해서 뭐 코스 통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런 걸 연습하고 가야 돼. 연습하고 가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학원 오시는 거니까, 학원 와서 이제 그런 거 연습하려고 그 운전면허증 학원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학원도 오고, 이래 되니까, 성격이 똑같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스킬을 배운다, 이런 기본으로 해서, 그냥 그 스킬적인 측면들만 이래 잘 기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서 냈으니까 열심히 하고, 이제부터 공부하면 돼. 지금부터 딱 정리하면, 딱 맞는 시점이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면 뭐 크게, 1차가 이래 문제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1차 끝나고 나서 바로 또 2차 하셔야 되고 그 2차 공부 하나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한두 과목이라도 공부해서 가야 돼. 공부해서 가야 되고 그날 원래 그 2차 합격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공부는 해야 돼. 왜냐면 그 남들은 공부하고 그 사람 떨어진 사람하고 또 경쟁해야 되거든. 또 내년에 또 경쟁해야 되는데 나는 책 한 번도 안 보고 또 내년에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보고 온 사람들이고 나는 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불공평한 경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고 있으면 나도 봐야 된다고. 나도 이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라고. 바로 이래 보고 합격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거는 바로 봐야 돼. 그래야지 내년을 바라볼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지. 원래 합격할 자신 없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이미
그 회독수 자체, 반복 자체를 그 이미 다른 사람보다 한창 그 모자란 상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까 출발선상에서 늦어져 버립니다. 출발선상에서 늦어지게 되니까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꼭 그 어떤 특정 과목이라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 따라가시면 되겠죠. 뭐 선택 과목 뭐 하는가 뭐 경조지 뭐 경조지 그 선택 과목이 고민이 뭐 있어 경조지 그 많은 사람들이 경조를 하면 경조를 해야지 그냥 경조 자체가 선택 과목으로 왜 1차에 경영하세요? 경조하려고 경영하는 거 아닌가요? 경조하려고 이래 경조 때문에 경영을 선택하게 이래 되고 노경할 것 같으면 경제를 선택했지 경제를 선택했을 건데 대부분 다 경영을 선택하니까 경영으로 이래 가서 경조로 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 정책부터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총칙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채권이 뭔지 그걸 가볍게 보고 채권의 객체, 목적 부분을 살펴봐요. 그래서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 5개 정리하고 금전 채권이 제일 1순위로서 금전 채권 특칙 암기, 특칙이 다른 일반 채권보다는 다른 특칙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고 채권의 효력으로서 기본적 효력,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는 문제들 정리하고 손해배상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 이걸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로서 그 분할 채무, 그다음에 연대 채무, 불가분 채무, 연대 채무, 보증 채무들 이렇게 정리하고 채권이 넘어가는 채권 양도, 채무가 이전되는 채무인수가 되니까 채권자가 바뀌는 거, 채무자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각각 요건들을 살펴보고 채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상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변제, 상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몇 개는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두시면 이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한 7개 정도 문제가 7문제 정도 6문제, 7문제 정도. 이게 6개 나올 때는 강칙이 7개 나오고, 이게 7개 나오면 강칙이 6개 나오고, 이렇게 출제되고, 13문제 정도, 채권법에서 출제되게 될 테니까, 골고루 정리한다라는 기분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채권 총칙 제1장 채권의 의의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채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요,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대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상대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채권법은요. 물권법의 경우와는 달리 임의 규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관계가 채권법이기 때문에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만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적용되고 그러면 채권법을 바라볼 때는 대개 사적 자치 즉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합의가 없는 부분만 조문이 보충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48페이지 제2절 채권 채무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1번 채권의 정의가 나와 있고 2번 채무가 나옵니다.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 채무에는 거기 밑에 표가 나 있는 것처럼 급부 의무는 다시 두 가지 주된 급부 종된 급부로 나뉘게 되고 그때 하이마트 이야기 해드리면서 TV 사러 가면 TV가 와야 되는 게 주된 급부 TV 샀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종된 급부, 리모컨, 설명서 이런 것들이 종된 급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가 따라붙죠. 설명 의무가 따라붙는 거 부수적 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 설명 의무가 되는데 이걸 나누는 실익 자체가 각각 위반했을 때 안 왔을 때 효과가 이래 되는데 주된 급부에 나오는 효과 특이한 게 계약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주된 급부를 불이행해야 돼. 주된 급부를 불이행했을 때 그때 계약이 해제가 되고 종된 급부나 부수적 주의 의무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제권이 원칙적으로 생기진 않게 되고 손해배상 문제만 따라붙게 이래 된다는 거 걔를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2번 보호 의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채무의 보호 의무를 포함시켜가지고요. 포함시켜가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거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보호 의무를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개 불법행위 문제로 해결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보호 의무를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지?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것 동그라미 1번 숙박업자입니다. 그죠? 호텔 판례 이렇게 가라 그랬죠? 호텔 판례, 여관 판례, 호텔 투숙객을 보호할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봐서 불이 나가지고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불완전 이행이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고 또 하나가 동그라미 2번에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호 의무가 있게 이래 된다는 거. 그래서 근로계약의 문제가 나오고 하나 더 기억해서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병원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병원들은 입원 환자들이 물품을 도둑맞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입원 환자들이 물품을 도둑맞지 않도록 병원에서는 그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서 만약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입원 환자의 물건을 훔쳐갔다면 병원한테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으니까 우리 판례가 인정한 보호 의무 세 가지 호텔, 그 다음에 근로계약, 그 다음에 병원 세 가지가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기억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채권의 목적으로 이래 넘어가셔서 이제 하나씩 이래 정리하면 로마자 1번 특정물 채권 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요. 채무자는 그 물건을 밑줄해야 돼요. 인도하기까지 거기 밑줄하시고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을 해줘야지 이래 되는 것으로 선관주 의무가 이래 인정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특정물이면 반드시 그 물건을 줘야 돼요. 그 물건을 줘야 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이걸 특정물 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러 가면 중고차 자체를 줘야 되는 거고 다른 거 주면 안 되는 거 중고나라에서 우리 사진에 올려놓고 허위 매물 주면 안 되죠. 허위 매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반드시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특정물 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됩니다. 자, 1번 선관의무. 먼저 1번 개념이 이래 나오게 이래 되는데요. 추상적 과실을 말하고 채무자의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추상적 과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의과실할 때 이때 말하는 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상적 과실을 말하고 추상적 과실, 그러니까 과실이 있다 없다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평균 값을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직업, 그 정도 학력들이 갖는 평균인들이 갖는 그 주의 의무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이 있다 과실 없다는 걸 이래 따지게 되고 이 추상적 과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이걸 줄이면 선관 주의 의무, 더 줄이면 선관 의무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같은 용어로 이렇게 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구체적 과실이 3개 나옵니다. 구체적 과실이 예외적으로 3가지가 나오게 이래 되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거,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이래 판단하는 걸 구체적 과실이라고 부르고 다음 그 밑에 나오죠. 양걸로 4번 현행법상 구체적 과실, 즉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 과실이 우리 조문 표현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기 재산과 이래 동일한 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로 이래 부르게 돼서 이거보다는 주의무가 낮아진 정도로 이렇게 가시고 우리 집에서 컵을 가지고 음료수 먹을 때와 물을 먹을 때와 백화점에 있는 200만 원짜리 컵을 들 때를 생각을 하고 비교해서 정리하고 자기 집에 있는 컵을 쓸 때는 조금 막 쓰게 되는 거다. 조심을 덜하게 이래 되고 조심을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조심을 좀 덜하게 되는 이래 그런 성격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이게 구체적 과실인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민법에서 3개밖에 없더라. 3개밖에 없게 되니까 그 3개를 외우시면 된다. 1번 무상수치인 무 동그라미 하시고 무상수치인의 무자를 이래 동그라미 하시면 이래 되는데 물건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부르거든. 임치계약이라고 부르는데
맡긴 사람은 임치인, 맡은 사람,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받을 숫자를 써서 수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 유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물건을 유상으로 맡기는 것도 있고, 우리 KB 뱅크, 개인 뱅크 같은 거, 이런 거 가보면 보관료를 내줘야 되는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유상으로 이래 처리되는 거고, 무상으로 가방을 맡아준다든지 아니면 코트를 맡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처리되는 경우 있는데, 무상으로 했을 때만 이겁니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요 의무가 되고, 유상은 원칙으로 가는 거고, 원칙으로 가서 선관주 의무가 적용되는 거고, 무상일 때만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행사가 나오게 되는데, 친자를 동그라미시고, 미성년자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고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재산이 있을 때, 재산이 있으면 아빠가 대신 관리해주거든. 아빠가 대신 관리해주게 이래 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 재산을 관리할 때 주요 의무 정도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정도, 그 정도 가져주면 이래 된다는 말이고, 세 번째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입니다. 상속인의 상자를 이래 동그라미에 써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이래 관리 의무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처리하시면 되고, 세 개 무친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 없으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다. 세 가지만 예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원칙으로 이렇게 가서 원칙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양글로 2번 선관주 의무 존속 기간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특정물 채권이 성립했을 때부터 선관주 의무 발생, 성립 시부터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선관주 의무가 인정되냐 그러면 이행기 변제기까지가 아니고, 이행기 변제기까지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도하는 날까지, 이때까지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이행기에 줘야 될 날짜입니다. 이행기에 원래 줘야 될 날짜인데, 이 날짜를 지나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 이 날짜를 지나서 주는 경우도 있고, 대개 이 날짜에 줘야 돼. 그지? 인도하는 날짜가, 이행기가 인도하는 날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언제나 이 날짜에 주진 않고 이행기를 지나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이행기를 지나서 주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니까 언제나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기가 만약에 시기는 성립시부터 선관주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종기 언제까지 선관주 의무를 부담합니까? 라고 나오면 조문 표현대로 이걸로 나와야 돼. 인도하기까지로 나와야 되고, 이행기로 나오면 반만 맞아. 반만. 이때 줄 때도 있고 이때 지나서 줄 때도 있거든. 지나서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고, 이렇게 나오면 이래 틀린 게 되니까, 이행기로 기출된 시험도 있습니다. 이행기로 이렇게 기출된 시험도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이걸로 나오면 틀린 거다. 이제 틀린 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을 지나서 주는 사람도 꽤 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약속을 위반해서 주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치되진 않는다. 언제나 일치되진 않으니까 반만 맞는 표현이다. 이행기는 반만 맞게 이래 되니까 인도시까지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행기를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지났을 때, 채무자 때문에 이행기, 그러니까 채무자는 원래 이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고의가실로 그 날짜에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특히 채무자가 이행기를 지났는 거, 이걸 이행지체, 이행지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이행지체 중에 주요 의무가 392조가 이래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행지체 중에 채무자의 주요 의무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과실 없어도 이래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무과실 책임을 이래 규정한다. 따라서 이행기를 채무자 때문에 지났을 때는 선관 의무가 아니다. 선관 의무가 아니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게 이래 되고, 반대로 이행기를 채권자 때문에 지났는 거, 그러니까 채무자는 가져갔는데 채권자가 안 받는 거야. 채권자가 이래 받지 않아 가지고 채권자 때문에 이행을 못 하는 거, 이걸 수령지체라고 부르고, 수령지체 중에 주요 의무는,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보관 의무, 주요 의무 자체는요, 그때는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의나 이래 중과실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과실로 파손되더라도 그거는 책임 없는 사유로 이래 처리되니까, 채무자 때문에 지났을 때는 주요 의무가 가중돼 높아지게 되는 거고, 채권자 때문에 지났을 때는 주요 의무를 낮춰줘서 고의나 중과실만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고, 경과실로 파손되더라도 그거는 채무자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이래 처리되고, 그러면 지금 374조에 따라서
374조에 따라서 인도시까지 선량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닐 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닐 때, 그러니까 이행기를 지난 게 채무자 때문에 지난 것도 아니고 채권자 때문에 지난 것도 아닌 거, 그리고 여전히 목적물 인도 의무는 존재하는 거, 목적물 인도 의무는 이래 존재하는 경우에 374조가 이래 적용되게 되는데, 그게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동시행 항변권을 이래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374조가 이래 적용되게 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물건을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대금을 안 주는 거야. 대금을 이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들고 오면 내가 이 물건을 줘야 되는데 약속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거야. 대금을 이래 주지 않으니까 나만 먼저 줄 수는 없잖아요. 나만 먼저 줄 수 없으니까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거든.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채무자 때문에 지났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 때문에 지난 것도 아니니까요.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야 될 문제니까 그때는 여전히 인도시까지 선관 의무를 부담합니다. 선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니까 요때만 선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392조가 자주 출제돼. 이 시험은 392조가 이행지체 효과에서 나오는 이 조문이 자주 출제되니까 그 조문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 374조 인도시까지라는 조문 표현도 기출이 된 시험도 있으니까 이행기로 바뀌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행기로 바뀌면 쏟기가 되게 쉬운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이행기와 인도시를 구분하자. 인도시를 구분하고, 이행기로 나오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게 반만 맞게 되니까 지금처럼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이행기에 주는 게 아니고 인도시까지 계속 그 선관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든. 부담하게 되니까 인도시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2번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 채무자는 이행기 점찍고 밑줄하고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이거든.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대체가 안 되니까 이행기 현상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행기 현상 그대로 주고, 대신에 그 이행기에 이행을 할 때 파손이 생길 수 있거든. 파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파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책임여하는 따로 따집니다. 책임여하는 따로 따져서 선관 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선관 의무 위반도 없으면, 즉 과실도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따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3번 인도장소 별표. 특정물의 인도는 밑줄하고 채권 성립 당시 밑줄, 채권 성립 당시 건물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지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원래 변제 장소 원칙은 지참채무입니다. 지참채무로서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참채무에 대한 예외가 특정물 인도가 예외로 이래 처리되고, 이거는 채권 성립 당시 건물 있던 장소에서 인도한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전거 이야기 해드렸어요. 놀이공원 가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가지고 1시간 동안 놀다가 반환을 해야 될 때 그 아저씨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고 채권자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고 빌렸던 그 장소에서 반납한다. 반납하게 되니까 채권 성립 당시 건물에 있던 장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전거 빌렸던 곳에서 반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채권 성립 당시 건물 있던 장소로 기억하시라. 자, 로마자 2번 종류채권 가시면 1번의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 양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이래 종류채권이라고 부르고, 같은 말이 불특정물 채권, 불특정물 이래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카스 한 상자, 맥주 한 상자, 소주 한 상자 이렇게 종류만 정하는 거, 제네시스 한 대 이렇게 종류만 정하는 거, 어떤 물건을 줘야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걸 종류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밑에 구별 기준인데요. 물건의 대체성은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 객관적에다 밑줄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는 당사자 의사 동그라미하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이래 됩니다. 자,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민법 책 이렇게 되면 이게 대체성이 있을까? 대체물일까 부대체물일까 이렇게 따질 때는 객관적 성질 가지고 따지면 되죠. 이 책이 유일한 책이 아니고 서점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청류 있죠. 여러 건이 있게 이랬다니까 객관적 성질로 따지면 대체성이 있죠. 대체성이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그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민법책을 사겠다라고 하면 다른 민법책은 필요 없어. 다른 민법책 서점에 있는 깨끗한 건 필요 없고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핵심 정리 민법책을 사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의도는 다른 걸 주면 채무 불이행이 돼버리고 반드시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걸 이걸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걸 사고 싶으니까 특정물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는 지금처럼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당사자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는 거야. 특정물이 이래 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품질 375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했을 때 법률행위 성질이 나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중등이 아니고 성질로 결정이 되면 성질로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품질을 정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이거 두 개로 결정이 안 될 때, 결정이 안 되면 그때는 중등으로 주라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2항 전형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요. 지정한 때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이래 특정물로 바뀌니까 종료 채권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정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 아니면 채권자 동의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가 있어서 둘 중 하나가 있으면 특정이 이래 됩니다. 자, 1번 품질은 됐고 그 다음에 2번 특정에서 가번 계약으로 특정하는 게 원칙. 계약으로 특정으로 이래 정할 수 있게 되고 동그라미 2번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지정권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지정권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종료 채권은 종료 채권은 특정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채무자 이행 제공했다는 특정 이행 제공했다는 이래 특정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특정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채무 장소는 지참 채무가 변제 장소는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 특정물 말고는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싣고 가줘야 되거든. 싣고 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면 이 사람 주소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도착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줬을 때 그때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고 이때 이래 특정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근데 당사자 특약으로 추심 채무로 처리될 수 있고 추심 채무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추심 채무가 되려면 당사자가 추심으로 하겠다는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래 특약이 있어야지 되고 이거는 채무자 주소지에 와서 채권자가 받아가는 거 이걸 추심채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내가 배달을 못 가니까 와서 받아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와서 받아가면 요즘 왜 그 배달 안 하고 직접 수령하면 배달비 빼주죠. 배달비 이렇게 빼줘가지고 2,000원, 3,000원 이렇게 빼주잖아요. 가게에서 치킨 같은 거 이렇게 되면 동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내가 들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래 해주잖아요. 그게 추심채무가 되고 그러면 추심채무 에서 치킨집에서 배달하는 대신 받으러 오기로 했다면 채권자가 제가 치킨을 받으러 갔을 때 채무자는 뭐 하고 있으면 될까? 뭐 하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 닭을 튀겨야 되겠지. 닭을 튀겨야 되고 변제 준비 완료.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받으러 오세요라고 연락해 줘야 되겠네. 언제까지 오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게 되니까 최고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최고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오후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30분 후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제 준비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면 되거든. 기다리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송부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송부채무라는 게 이래 되는데 이거는 채권자 주소지도 아니고 채무자 주소지도 아닌 제3의 장소에다가 이행하기로 하는 거 이걸 송부채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호의로 제3의 장소로 보내주는 거 제3의 장소로 이래 보내주게 이래 되는데요. 제3지로 보내줄 때 이때는 발송하면 이래 채무자 행위는 다한 걸로 특정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됩니다. 그래서 변제 장소에 따라서 채무자 행위가 달라지게 되고 그 차이점을 이래 가지게
이게 이래 되고 추심이라는 단어는 받으러 간다 이런 느낌이다. 그지? 받으러 간다는 거. 그게 추심하러 간다라고 부르게 되니까 채권자가 추심하러 간다 이런 말은 일종의 최고 청구한다 이런 거 받으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추심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 용어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나번 특정 효과 보시면 종료 채권이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되고 즉 특정물 채권으로 특정물 채권으로 이래 전환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보시면 객관식 265페이지 보시면 제1장 총설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다음 중 그 불이행이 있을 때요. 그 계약의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답이 2번 주된 급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때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게 아마 다음 주에 해제할 때 반대로 나와. 해제할 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주된 급부 의무를 불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이래 설명하게 되니까 해제에서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올 거다. 다시 한번 정리되면 되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채권의 목적에서 1번 채권의 목적인 급부 요건으로 다음 중 적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이래 되는데요. 자 우리가 민총에서 법률행위라는 게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세 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의 경우는 능력을 필요했고 능력을 갖춰야 되고 목적은 확정적인 것을 목적으로 했고 목적으로 해야 되고 가능한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타당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마지막이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목적도 법률행위 성립으로서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목적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요건이 똑같아. 1번 적법해야 되고 2번 가능해야 되고 3번 확정적이어야 되고 4번 5번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고 특이점이 4번인데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이거 조문입니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피아노 연주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채권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는데 10시 이후에 피아노 연주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거죠. 산정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스님한테 그 절에다가 부탁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새벽 공양을 들어주세요라고 이래 해가지고 채권 관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스님이 새벽 공양 드리는 거 이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거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채권으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오른쪽에 특정물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특정물 채권 그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이래 되는데 이 책의 그 기출 표시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노무사만 따로 표시했어요. 노무사만 따로 표시하고 대개 기출 표시 없는 거지만 이게 다른 국가시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국가시험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되고 99%는 기출이다. 이것도 다른 시험의 기출이 이래 되는 거고 왼쪽처럼 뭐 총설 이런 것만 기출이 아닌 거고 거의 다 기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풀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다시 말씀드리면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 이해가 중요하다. 지문 이해가 중요하니까 지문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 1번 채무자는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요.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줘야지 된다. 맞죠? 2번 특정물 채무 변제 장소는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서 채권자 현 주소나 현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예외 지참 채무에 대한 예외로서 특정물은 채권 승립 당시 건물했던 장소 거기에서 변제를 해줘야지 되니까 틀렸고 3번 이행기 이후에도 선량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요. 이행 지체도 수령 지체도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여전히 인도시까지 선관주의 의무가 계속 따라붙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때 그때만 이 374조가 적용되고 채무자 때문에 지났다면 이걸로 빠져버리고 채권자 때문에 이행기를 지나면 이 문제로 빠져요. 이 문제로 이래 빠지게 되고 374조는 이것도 아닐 때 그때만 여기 374조가 적용되게 되는 거죠. 4번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대로입니다.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를 해줘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무상수취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야 된다. 자 이래 푼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는 거는 딱 3개밖에 없다. 그게
수친상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상수친이니까 이건 맞고 이건 맞게 되고 이거 세 개 말고 나오면 다 틀린 거다. 틀린 걸로 이렇게 풀게 되니까 세 개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수치인으로 나와야 돼. 무상수치인으로 이래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치계약일 때 그때만 자기재산과 동일한주의다. 다음 페이지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옳지 않는 거 1번. 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해야 된다. 이런 걸 외우지 않는다. 왜 외우지 않냐 그러면 세 개 빼놓고는 다 원칙으로 가니까 세 개 빼놓고는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래 처리되게 되니까 세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원칙으로 적용된다. 원칙으로 이래 적용되면 된다. 2번. 동산질권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동산을 점유해야 된다. 질권이 우리 시험범위 아니다. 시험범위 아닌데 이런 거 못 푼다 이러면 환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아니면 다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몰라도 당연히 맞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풀어가셔야지 되는 거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의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실전 가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묻겠다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한테 질권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예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묻게 이래 되니까 세 개 말고는 없어요. 세 개 말고는 없으니까 다 원칙으로 풀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 그 일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멸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별표하세요. 이 지문은 이렇게 별표하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줘야 됩니다. 그죠? 보증금 줘야 되는데 근데 임차인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을 줘야 돼. 그 집을 이래 줘야 되고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따라서 이거 특정물 반환 채무입니다. 특정물 반환 채무를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는데 그때 이게 원인 불명 화재가 생겨버렸을 때 원인불명 화재가 이래 발생하게 됐을 때 그럴 때 고의가실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고의가실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맞을까 고의가실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고의가실 여부는 채권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물건인도 채무자, 얘가 입증하는 게 맞을까? 입증하는 게 맞을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고의가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이래 볼 수 있을지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390조 조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과 단서에 있는 내용을 구분하고 본문에 있는 것들은 원고가 입증한다. 그래서 채권 존재, 승리과 관련되는 것은 원고가 입증하게 되는데 채무불이행 본문 조문에는요. 본문 조문에는 채무가 불이행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 이걸 입증하라고 돼 있거든. 입증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원고인 채권자가 입증하게 되고 단서에 가보면 390조 이래 단서에 가면 고의가실 없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거든. 고의가실 없으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문 구조상 고의가실은 단서로 빠져 있으니까 채무자가 입증하게 되고 과실을 다른 말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다는 걸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요. 임차인이 물건인도 채무자로서 입증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되는 거죠. 조문구조상 채무자입니다. 조문구조상 고의가실은 채무자가 입증하게 돼 있다는 거. 임대차에서 목적물 반환 채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이래 되고 여기서 이제 목적어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임차인이 되고 채무자가 임대인이 되는 거야. 임대인이 되게 되는데 보증금은 돈이고 돈은 불능 없습니다. 불능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입증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입증 문제를 이래 따질 필요 없고 여기서 불능 문제가 되는 거는 목적물, 부동산 이런 거 불능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면 임차인이 채무자고 채무자가 고의가실 입증 책임을 이래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수친과 달리 수임인은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수임인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이 이래 되고 임치하고 차이가 있게 되겠죠. 5번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친상이다. 그지? 상속인이 상속재산 관리하는 거, 이거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고, 선량관리자의 주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5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3번. 특정물 채권 옳은 거 1번 채무 변제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 채무 원칙에 따라서 채권자 현조서가 아니고요. 채권 성립 당시 건물 있던 장소로 이래 처리되고 이게 이 문제가 지금 특정물 채권이니까 1번이 틀린 거야. 1번이 틀린 게 되고 이게 특정물 채권이라는 그 전제가 안 붙어 있으면 1번은 논란이 있는 거야.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맞아요. 맞는 표현인데 특정물 채권에 관한 설명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1번 지문은 틀린 거라고. 1번 지문은 이래 틀린 것으로 처리되고 2번 채무자가 선관주의물을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채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조달하여 인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선관주의물을 다하지 못해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해배상 문제로 바뀝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이래 바뀌게 되는 거고 다른 물건으로 조달해서 인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물건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거든. 바꿀 수 없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손해배상 문제로 가는 거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조달 의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부담하지는 않는 거죠. 3번 선관주 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해요. 개인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가 아니고 추상적 과실이니까 평균인 값을 따집니다. 평균인 값을 이래 따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4번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 채권 성립 당시 그 현상대로 인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인도할 때 품질은 인도할 때 그 성격은 이행기 현상대로입니다. 이행기 현상대로고 성립 당시 현상대로가 아니고 이행기 현상 그대로 넘겨주면 이래 되는 거고 5번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고의가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 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이래 되고 임대차로 나오면 임차인이 채무자, 물건인도 채무자가 이래 되는 거고 여기는 다른 말 없이 선관주의 의무니까 고의가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90조에서 이건 단서로 빠져있기 때문에 임차인 채무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문제요. 보시면 갑은 어뢰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를 A를 매수하면서 일주일 후에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했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골라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가볍게 나왔는데 요즘 사례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됩니다. 그 뒤에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그쪽 가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전에서 만나면 이거는 건너뛰세요. 사례 문제 같은 거는 먼저 풀지 말고 건너뛰고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풀 수 있는 걸 먼저 푸는 게 오히려 이익 형량상 이렇게 도움이 될 테니까 이거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풀고 와서 시간이 남았을 때 풀만한 것부터 먼저 골라서 푸는 거야. 짧은 것부터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정리하고 최악의 경우 틀려도 된다 이런 기분으로 틀려도 상관없다 이런 기분으로 해서 풀어가시는데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이게 찬찬히 풀면 오히려 더 쉬워. 이게 문장보다는 더 쉽게 풀릴 수 있게 이래 되니까 대입하면서 풀면 되니까 마음의 여유 없이 급하게 풀면 틀려. 이거는 급하게 풀면 틀리니까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버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은 제가 순서대로 다 풀어드렸는데 실전에 가보면 좀 구분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맨 마지막에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문제 풀 때 옆에다가 이걸 그래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놓고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놓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서 풀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어뢰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일주일 후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했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를 골라라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지금 특정물 채권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특정물 채권이라는 걸 전제해서 풀겠는데 실전에서 이걸 만났을 때는
전범위잖아요. 전범위로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뭘 가지고 구분해야 될까?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냐 그러면 여러 마리 중 하나 이렇게 하면 종류물이겠지. 종류물이 되는데 여기 보면 유일한 진돗개입니다.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한 마리밖에 없게 이래 되니까 유일한 진돗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특정물이 된다. 특정물이 이래 되는 것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네. 문제에서 이걸 안 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그 특정물 문제인지 종류물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문제 푸느냐고 객관식에서 풀 수 없게 되니까 유일한 진돗개 이런 걸 밑줄하시고 이게 특정물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1번 어른 다른 약정 없으면 A를 자신의 농장에서 갑한테 인도하면 된다. 자, 이래 푼다. 특정물에서 인도하는 시점이나 장소, 인도하는 장소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어디서 인도하면 될까? 어디서 인도하면 될지 문제되는데 우리 외용 표현은 채권 성립 당시 건물이었던 장소거든. 채권 성립 당시 건물이었던 장소인데 여기서 이걸 대입해 보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진돗개가 있던 장소잖아요. 있던 장소. 그게 어뢰 농장이잖아요. 어뢰 농장이 이래 되니까 어뢰 농장에서 인도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 지금 이걸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연습하는 게 이래 필요하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우리 독해 연습하듯이 그러니까 이 지문이 우리 공부했던 표현하고 뭐하고 어울리는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연습해 놓고 다음에 볼 때 이제 그게 떠올라야 되니까 문제 풀 때 이제 떠올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언어로 바꿔주는 거다. 우리 언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2번 어리 성간주의물을 다하여 A를 관리했지만 병이 A를 훔쳐가 버렸을 때 어른 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없다라고 이래 되는데 자 이거 풀 때 이래 풀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가실이 필요하거든. 고의가실이 필요한데 고의가실을 다른 말로 선량관리자의 주의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선관주의무 위반이 있어야지 과실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되는데 근데 선관주의무를 다했다는 말은 고의가실이 없다는 말이고 고의가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선관주의무 자체를 다하여 A를 관리했지만 병이 A를 훔쳐간 경우 어른 갑한테 손해를 이래 배상할 책임이 없게 이래 됩니다. 어른 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 때문에 불능된 게 아니거든. 자기 때문에 불능된 게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래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시면 되고 병을 때려잡아야 돼. 병을 때려잡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병을 훔쳐간 놈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때는 물는 사람은 지금까지 소유자는 어립니다. 아직까지 어리고 A 갑한테 넘어가야지 갑의 물건이 되는 거고 갑은 받을 수 있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지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이래 아니게 되니까 어리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어리 선관주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갑한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관주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물건 인도 채무자, 특정물을 지금 전제로 하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걸 먼저 구분해야 돼. 채권자, 채무자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되고 특정물이니까 물건을 기준이고 이것 계삭할 때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게 되는데 금전을 기준으로 하면 금전 채권이 되고 그거는 뒤에 나오고 뒤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될 거고 여기는 지금 특정물이니까 물건이 이렇게 기준이 돼서 따지시면 되고 물건에 대한 인도 의무, 선관주의무에서 채무자는 물건 인도 채무자 을이 이렇게 부담하게 되니까 3번이 틀리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풀면 풀려요. 차근차근 풀면 풀리는데 시간 없을 때 막 급하게 풀면 이게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갖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4번.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가 너무 커. 이거 하나 푼다고 이거 뭐 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 밑에 거부터 먼저 풀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 공부가 아니고 스킬이다, 스킬. 그러니까 뭐 토익 같은데 학원 같은데 가보면 점수 올리는 스킬 배우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뭐 똑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넘어가지고 1차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고 중요하게 되고 그거 해달라고 여기 온 거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그래 준비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공부 자체가 이렇게 그 시험 자체가 그런 느낌이고 2차도 그래 하면 되고 2차도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그 정리하면 되고 준비하시면 이래 되겠죠. 좀 많아서 그렇지 뭐 2차도 이렇게 방식은 똑같은 거다. 방식은 이렇게 원리는 다 똑같은 원리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뭐 그 애들이 가지고 뭐 외워서 풀어내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는데
공식이다. 그것도 공식처럼 이렇게 풀고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그냥 풀면 된다. 풀면 이래 되는 것으로.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어리상관주 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 시점부터 이래 발생하게 됩니다. 상관주 의무 발생하는 시점, 성립 시부터 발생, 언제까지 발생할지 종기, 그거는 인도시 이렇게 기억해서 이행기가 아니고 인도시다. 5번. 어리상관주 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했지만 A가 질병에 걸렸을 때요. 어른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특정물 인도와 관련해서 이행기 현상대로 주면 돼. 이행기 현상대로 주면 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선관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따지는데 여기는 지금 선관의무 위반도 없어요. 위반도 없으니까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것으로 평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료채권까지 1번. 종료채권 특정 문제 나왔는데요. 틀린 거 골라라. 1번. 당사자 계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선정하면 이에 따라서 특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자, 2번. 당사자 계약에 따라서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없다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줘도 되고 제3자한테 줘도 되고 제3자한테 줘도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소주 어떤 소주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하면 지정권을 주는 거거든. 지정권을 이래 주게 되는데 주인한테 주면 상대방한테 주는 거고 종업원한테 주면 제3자한테 주는 거고 제3자한테 주게 되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있고 종업원이 있을 때 그럴 때 제3자한테 줄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지정권 주는 거죠. 3번. 특정의 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정되도록 돼 있고. 4번. 당사자 다른 약정 없으면 지참 채무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 현 주소에서요.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 특정됩니다. 들고 가야 돼. 채권자 주소지까지 들고 가서 이행 제공. 그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고. 5번. 추심 채무에서는 채무자 변제 제공은 구두 제공으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자, 용어 정리. 직접 들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변제해서 현실 제공이라고 부르고 현실 제공이라고 부르고 변제 준비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 받으러 오세요라고 알려주잖아요. 받으러 오세요라고 알려주게 되니까 이게 구두 제공. 구두 제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변제 제공은 현실 제공을 하는 게 원칙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두 제공으로 해도 되는 경우 언제? 추심 채무. 추심 채무는 구두 제공으로 해도 이렇게 상관없게 되는 거죠. 오른쪽 2번 종료채권 특정. 이래 틀린 거 골라라. 1번. 종료채권 특정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계약이 없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되고. 2번. 종료채권에 있어서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인 바 지참 채무에 있어서는 운송기간에 위탁하여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참 채무는 채권자 주소지에 도착해야지 특정되고 발송만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야. 발송만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고 발송만으로 특정되려면 제3의 장소를 변제 장소로 정했을 때 그때만 발송만으로 특정되고 이거는 도달까지 돼야 됩니다. 도달까지 이래 돼야 되고 중간에 파손 생겼을 때 다시 줘야 될지 문제되거든. 특정되면 바꿀 수 없으니까 다시 줄 필요는 없게 되는데 특정되기 전이면 구해서라도 줘야 돼. 그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면 구해서라도 이래 줘야지 되는 거죠. 3번. 추심 채무는 구두 제공, 즉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특정되죠.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합의로 제3의 장소에 목적물을 송부하기로 하는 채무가 송부 채무인데 이 경우는 도달 시에 특정된다가 아니고 발송 시 특정이 이래 되는 거고 이것도 발신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데 발신주의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이고 이거는 특정식이고 특정식의 문제니까 의사표시 효력 발생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그 문제가 이래 되는 거죠. 5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종료채권의 특정이 있은 후에도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하면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파손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후발적 불능됐을 때 이 사람이 책임 있는 사유 고의가실로 파손됐다면 채무불이행이 돼.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처리되고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파손됐을 때 파손되게 된다면 그때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래 처리되거든. 그러니까 고의가실이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 고의가실 없을 때는 위험부담 이렇게 이래 처리되게 되는 거고 위험부담에서는 이 사람 채무가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되면 상대방 채무도 같이 소멸돼, 그지? 같이 소멸된다. 그러면 얘는 물건 인도 채무자는 물건도 부셔지고
돈도 못 받네, 그지? 돈도 못 받는다. 따라서 물건 인도 채무자가 여전히 위험을 부담해요. 위험을 이래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물건도 부셔졌고 돈도 못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간만 울고 있잖아요. 간만 울고 있고 어른 손해가 없지. 자기가 돈을 준 게 아니니까 손해가 없게 이래 되니까 어른 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갑이 물건 인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걸 물건 인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4절 금전 채권이 나오는데 10분 쉬었다가 여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